자, 앞에 판서를 좀 보죠. 오늘 우리가 배운 왕들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왕들은 이러이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왕들 첫 번째 누구였어요? 효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우리 효종 하면은 이제 북벌, 시험에 나오는 거, 나선정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고, 이거 이번에 참 보조막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왕은 누구였어요? 현종이었죠. 현종. 그죠? 현종. 현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종 하면 딱 기억에 나는 거. 표시를 해놔요. 현종 하면 딱 기억에 나는 거. 현종 하면 기억에 나는 게 바로 예성론제. 예성론제. 그 다음에 이제 숙종하면 이제 기억에 나는 게 황국. 황국. 숙종하면 이제 황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숙종하면 또 기억에 나는 게 오군영 정비. 오군영 정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평통공. 그 다음에 장길산.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은, 영조. 이 안녕복 사건. 그다음에 영조. 정조. 오늘 시간이 되면은 영종조 다 하고, 영종조 다 하고, 그 다음에 순종. 현종. 순종이 아니고 순조. 순조. 현종. 철종. 이렇게 왕들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 이제 영조부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름은 이금. 뭐 드라마들 이런 것도 동의도 있고.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에서 유아인 씨가 진짜 연기 잘하더라. 이 사도세자 역할로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악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드라마였고 영화였는데 물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고 자 처음에 자 여기서 진사님들 이것 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경종이 왕이 됐을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경종이 왕이 됐을 때. 경종이 왕이 됐을 때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그 진사님들 저 당연히 서인인데 소론이죠 소론.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필기한구 밑에다가 또 연결해서 적으세요. 쭉 적을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자 경종이 왕이 됐을 때는 두 개의 당이 있었는데 하나가 노론이 있었고 하나가 소론이 있었는데 그 이때 당시에 노론들은 연인군이라는 사람을 지지했고 연인군이라는 게 영조죠 영조. 그리고 소론은 경종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권당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집권당은 소론이 집권당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종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영조가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영조가. 자, 영조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잡게 돼요? 노론과 소론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잡게 돼요? 당연히 이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서 영조는 아버지의 황국, 그 다음에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일환으로 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탕평책. 자, 이거 필기 하셨습니까, 진사님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좀 넘길게요. 자, 탕평책을 강조하다. 자, 비빔밥을 보다가 이제 이걸 믿게 됐는데, 이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진사님도 잠깐만 우리 비빔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비빔밥을 나가서 사 먹는 게 난 돈이 아깝더라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자, 진사님 요 앞에 좀 봐봐요. 이 비빔밥 보이죠? 비빔밥. 요 비빔밥. 여러분 이 비빔밥을 어떻게 먹어요? 계란 후라이 따로, 버섯 따로,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 이렇게 먹어요. 이게 다 섞여야 그 매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탕평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조는 탕평책을 비빔밥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 섞어야 우리의 생각을 다 섞어야 하나의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영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능검에 비빔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데 비빔밥이 나왔다. 12시 20분에 마치니까 점심에 비빔밥을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이러면은 이제 곤란해진다. 이제 시험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시한 탕평책이 완론 탕평책이에요. 각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정파를 등용할 것을 천명했는데 이 완론 탕평책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영조는 뭐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다 뽑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균관에 탕평기를 세웠어요. 성균관에. 질문. 왜 하필이면 다른 데도 많은데 성균관에 탕평기를 세웠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균관에서 성균관을 졸업하면 이제 과거 시험을 보잖아.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성균관 안에서도 이제 정파가 형성될 거 아니야. 뭐 남인인지 서인인지 노론인지 소론인지. 왜냐하면 아버지에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뽑겠다 해서 탕평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 세력을 제거하는데 산림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다 적어볼까요? 이제 스승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승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신유진 진사님이 영조 영조한테 이제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영조의 신하로 있는데 왕이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자기 스승인 성윤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이 뭘 하려고 하십니다. 아 진짜? 야 압박해. 하면서 막 뒤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산림 세력이 누가 있었냐면 송시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산림 세력이었지. 뒤에서 이렇게 그 자기 제자들과 학파를 조정해서 정권을 압박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진사님들 질문할게. 서원 정리가 시험에 2번 나옵니다. 시험에 2가지가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가 있고 그 영조의 서원 정리가 있어요. 이 2개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조는 서원을 만일 뭐 100개가 있으면 30개를 정리했다고 하면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는 100개 중에 80개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영조의 서원 정리는 기업으로 따지면 소기업을 정리한 거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는 중소기업을 정리한 거고 완전 중간기업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왜 서원을 정리하려 할까? 서원을 국가에서 왜 정리하려고 할까?
얘네들 면역을 하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유림이라고 하는데 유림들은 다 이런 거 봤잖아. 유림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진사님들 내가 또 질문해 볼게. 이조전랑 때문에 살인파가 둘로 나누어져. 그 당 이름이 뭐예요? 이조전랑 때문에 살인파가 둘로 나누어져. 그 당 이름이 뭐야? 진사님들 지금 혹시 서버가 렉 걸려가지고 나 혼자만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이조전랑 때문에 살인파가 둘로 나눠진 거. 그건 기성살인만 앞에 거고 이조전랑 때문에 둘로 나누는 그렇지 동인서인이 이게. 그다음에 자 2인자의 난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이게 바로 탕평책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 바로 그게 2인자의 난이에요. 2인자의 난. 자 앞에 판서를 볼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 사건이 나는데 그게 2인자의 난이야. 2인자의 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2인자의 난 나오면 0도 찍으세요. 다시 2인자의 난 나오면 뭐 찍으라고? 0도 찍으세요. 우리 김음돌 나오면 누구 찍어요? 그렇죠. 2인자의 난 나오면 0도 찍어야 돼. 비빔밥 나오면 뭐 찍어야 돼? 0도 찍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볼게요. 2인자의 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당시에 영조가 그러니까 이건 듣기만 하세요. 영조가 어떻게 됐든 영조 자 여기 물어봅시다. 영조하고 경종은 무슨 사이일까?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근데 영조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형을 원래 영조랑 경종이랑 친했어.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그래서 형이 아프니까 자기가 보살피겠다 했는데 이 형이 몸이 안 좋은데 인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영조가 인삼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인삼을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삼을 먹고 몸에 자꾸 열이 나면서 이제 경종이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영조가 지금 형을 죽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일종의 설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론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그게 이인자의 난이야. 그래서 영조는 왕을 하는 기간 동안 형을 죽이고 암살했다,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살아요. 그래서 영조가 가지고 있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 귀를 닦는 거예요. 그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막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귀를 막 이렇게 씻는 버릇이 나온다. 그게 다 여기 이인자의 난.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소론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조 때 이 어떤 당이 독재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노론이 독재하게 되는 거죠. 영조 때는 이제 노론 독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학생이 아예 소론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소론 세력 중에 일부는 남아 있는데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진사님들 우리 효종 때부터 쭉 공부를 하다가 그죠? 효종 때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몰락한 당이 있어요. 누가 몰락했어요? 남인이 몰락했죠. 또 누가 몰락했어요? 소론이 몰락했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세자랑
그 누구지? 영조랑 사이가 멀어집니다. 왜 멀어지냐면은 첫 번째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버지는 공부를 하길 바라는데 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후궁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영조가 46세 이제 자식을 봤는데 진짜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본 거죠. 장남을. 원래 장남이 있었는데 일찍 죽고. 그래갖고 이 영조가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욕심에 이제 자식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조가 그 사도세자 보고 대신 정치를 하라고 대리청정을 시켜요. 그 대리청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다고 문종 보고 대신 정치하라고 한 거. 그게 대리청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이 사도세자가 오히려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이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빠를 도와주는 방법은 노론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도세자가.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노론의 비리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세자가 이런 걸 한다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론에서 몰락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도세자 주변에 몰락한 소론과 몰락한 남인들이 이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도 이게 싫지는 않았어. 왜?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걸 몰랐던 거지. 아빠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빠와 노론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와 노론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역사까지 배우는 건데 경종이 왕을 하고 있을 때 경종 보고 네 몸 아프니까 빨리 세자 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경종이 그럼 나중에 정하면 안 되냐? 아 네가 몸이 아프니까 빨리 세자 정해라. 얘로 빨리 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론이 거의 얘를 왕으로 만들어 준 거였거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도 얘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 버리니까 이 노론들이 이제 영조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영조가 그래도 아들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듣지 마세요. 그래서 영조가 아들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영조가 61세 때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는데 중전을 새로 맞이하는데 그 중전이 바로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 이 여자가 16살. 우리 아빠가 중삼 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 여자가 이제 노론 계열이거든. 노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사도세자를 지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도세자가 아빠랑 대리청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갈등을 겪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얘가 이제 소위 막가게 됩니다. 막가게 된다는 건 뭐 기생 데리고 오고 망나니 데리고 오고 스님을 궁궐에 데리고 오고 갑자기 뭐 관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뭐 장례를 치를 때 상복을 안 입는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사도세자가 그 영조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이제 뒤집어 씌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귀주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귀주. 그게 바로 사도세자 사건이. 이걸 이모 사건을 다른 말로 사도세자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데 뒤주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뒤주 한번 들어봤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다. 선생님 잠깐 여기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진사님들? 요거, 요 뒤주. 어,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진사님들? 이게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게 혹시 야, 이것도 있네.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 이게, 야, 이게 뭐냐면 쌀통이에요, 쌀통. 맞아요. 쌀통이에요, 쌀통.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사도세자를 쌀통에 넣었을까? 이제 이게 정조와 관련이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정조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사형을 이제 아버지의 암살 혐의로 이제 사도세자가 사형을 당하면 사형을 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목을 자르는 거, 사약을 내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도세자가 역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이 사도세자가 뭐가 된다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사님들 물어볼게. 사도세자가 역적이 된다는 거는 정조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조도 역적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를 어떻게 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영조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이 효장세자로 입양시켜요. 이제 족보를 바꾼다고. 이 효장세자로 보내고. 강사님, 효장세자가 누구예요? 아까 얘가 얘기 한번 했죠. 그 영조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가 일찍 죽었다고. 그게 효장세자예요. 일로 보내고 얘를 자살한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조가. 지주에 갇혀서 죽은 걸로. 그렇게 해야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그 정조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절대로 어디 가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효장세자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조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뭐라고 외워야 돼? 그냥 사도세자가 뒤지에 죽었다. 이것만 아면 돼. 근데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이 사건을 계기로 영조의 방법은 옳았다. 아니다. 영조의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또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또 나눠지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인상 써. 그래서 영조의 영조의 방법은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벽파와 이렇게 외우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으면 다 답답하고 벽 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조의 정책은 옳았다고 얘기하는 뒤주에 이던 나를 여기에 가둬둔 벽파 사도세자의 죽음은 옳다. 영조가 잘했다라는 벽파와 아니다. 영조의 방법은 틀렸다라는 시파로 나누어져요. 이런 시파, 이런 시파 이런 영조 시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됐습니까, 진사님들? 질문. 둘 중에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진사님들 필기하고 계세요? 음. 그렇죠. 벽파가 이제 권력을 잡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조가 또 뭐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을 다른 말로 이모옥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모옥 사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거는 그냥 나한테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고 이모옥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노론이 벽파와 시파가 나눠졌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붕당정치 정제도를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졌구나. 이렇게 해서 나눠졌구나. 그런 거를 내가 여기다 적어놨다고. 어디에 적어놨냐면 여러분 책
146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 분당정치 전개도를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 알겠죠? 47페이지까지. 46페이지까지인가? 하여튼 거기 설명을 꼭 적어놨으니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법 시험에 나온다. 거의 단골이다. 자, 볼게요, 진사님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진사님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균형법을 실시하다. 조선은 군대에 간다, 안 간다? 이거부터 알자. 조선 전기 말고 조선 중기부터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조선의 병사 수가 너무 적다. 이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선의 병사 수가 너무 작다. 이건 문제 있다. 이걸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율곡2의 10만 양병설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데 군포가 몇 필 내냐면 1년에 2필을 내요. 2필. 2필을 냈는데 자, 여기 이제 이쪽 화면으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2필에서 1필로 감면해 준 거야. 이해가 돼요? 세금이 감면이 됐다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다고. 근데 우리 진사님도 이제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돈 주고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돈을 다 이제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나도 갚아야 되고. 그 뭐 잠깐 여러분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자, 정조를 볼게요. 정조를 보시면 진사님들 151쪽에 보면 제가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 151쪽에 보면은 정치 상황, 정치 규장각 이렇게 세 파트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정조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제2기간은 한 20몇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정조는 조선 역사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군주예요. 학문적인 군주. 근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학문적인 군주를 3명을 이야기하는데 진사님도 학문적인 군주 3명이 누굴 것 같아요? 학문적인 군주 3명. 학문적인 군주. 학문적인 군주. 세종. 또 문종은 실제로 왕이 돼가지고 아파갖고 누워있을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분은 좀 빼고. 성종. 성종. 그 다음에 한 명은 정조예요. 알겠죠? 자, 영조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정조가 세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조는 정치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 아빠가 역적의 혐의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죽인 사람이 노론 벽파예요. 노론 시파예요. 아빠를 죽인 사람. 그렇죠. 벽파죠. 그런데도 벽파가 또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벽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가 왕이 되면 안 돼. 왜? 자기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가 피바람이 부니까 정조는 계속해서 암살 혐의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정조가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마다 존영각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강제 전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제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거 보면 그 옛날에 내 어렸을 때 그냥 진사님 듣기만 하세요. 내 어렸을 때 맨시티에 쉐이 기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아일랜드 골키퍼인데 뉴캐슬이라는 팀에 있었는데 이 뉴캐슬이 못해가지고 이 골키퍼가 모든 공을 다 방아내는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골키퍼가 별로 잘하는 골키퍼가 아니었거든. 근데 약팀 가가지고 계속 상대편 차는 공을 막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부쩍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하게 된 거지. 정조도 약간 그런 케이스다. 자기는 공부를 안 하고 싶었지만은 암살당할 걸 염려해서 밤마다 공부를 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정조는 이때 당시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정조가 왕이 됐을 때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역적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뭔 말이겠어요? 나는 역적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즉위하자마자 그렇지 니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난리가 났었지. 응? 그 뭐야 이제 진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 즉위한 1년에 이거 즉위한 다음 해지. 즉위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조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조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암살 사건을 확인해 보니까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다수가 궁궐에 일하는 나인, 황간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구지? 그 정조가 엄청 그 좌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나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정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벽파를 죽이기보다는 좀 더 끌어안으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자기를 왕으로 앉히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일단 권력을 줘야겠지. 그래서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잡았겠어? 벽파겠어, 시파겠어. 그렇죠. 시파가 일단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세력이 뭐냐? 이제 탕평파,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탕평파라고 하는데 탕평파를 만들게 돼요. 탕평파. 그러면 탕평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탕평책을 썼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 무슨 탕평책을 쓰냐면 줄론 탕평책을 써요. 줄론 탕평책은 뭐냐면은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는 거예요. 죽음의 시시비비. 그럼 이런 거지. 정진아 진사님이 내가 정조야. 그러면 정진아 진사님 아니 이렇게 정책을 하시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조가 뭐라고 하냐면 다 듣고 대감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거기다 대고 너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너희 아빠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막 뭐 송재유 진사님이 아니 뭐 정책을 뭐 이렇게 아 저기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신하들의 반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꺾고 동시에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하고 경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키우는데 그게 바로 탕평파야.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규장각 학자들하고 더하기 왕의 외갓집, 외척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애가 시파와 탕평파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정조 때예요. 됐습니까? 음, 네, 질문하세요. 예, 다른 거예요. 시파는 노론 안에 있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탕평파는 그러니까 정조가 새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려고. 아시겠죠? 지금부터 설명이 되겠습니까? 음. 자, 자, 줄론 탕평책,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왕권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탕평파죠. 창덕궁 후원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그게 규장각이에요. 그러면 창덕궁 후원이 어디냐? 우리 배웠죠. 여기가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여기에 규장각이에요. 그리고 정조가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사님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봐봐요. 창덕궁 후원은 왕이 쉬는 곳이에요. 근데 왕이 쉬는 곳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에 학자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조가 학자적인 군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 2층에서 공부하고 자기는 1층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얘네들이 거의 같이 짱 박혀서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서얼을 뽑았다는 거, 서얼. 그래서 보면 이 규장각에서 근무하는 애들을 검사관이라고 하는데 박제가 이 사람도 실학자고 유득공도 실학자고 정약용은 몰락한 남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규장각에 있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규장각에 있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 일단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뭐겠어요? 첫 번째 그 조선 신분제 사회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배척된 세력들이겠죠. 서얼, 서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붕당 정치에서 몰락한 집안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 두 세력의 공통점 뭐야? 아웃사이더들을 데려와주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덕궁을 내가 창덕궁에 있는 걸 규장각이라 해서 내가 창덕궁 밖에 있는 거를 외규장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교장각을 뭐 프랑스군이 들고 갔다 하는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왕실 도서관이 집현전이 있었고 홍문관이 있었는데 이거 좀 이렇게 보면 돼. 뭐 역사학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집현전은 왕의 도서관이었어. 왕을 아예 보좌하는 도서관이었는데 집현전은 약간 그냥 국가 도서관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규장각은 이제 뭐야? 아예 왕의 도서관인 거지. 그러면 집현전과 규장각의 공통점은 뭐냐면 왕의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강화해주는 기구였다고. 왕을 보좌하고 이런 걸로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조가 군대를 만드는데 장룡령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근데 보면은 국왕의 친위부대래. 진사님 이게 뭐 뜻일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가 군대를 만들고 친위부대를 만들어. 호위부대를 만들어. 이게 뭘 의미할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돼. 장룡령을 왜 만들었을까? 조선 후기의 군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조선시대 후기의 군대 이름이 오군영이라 했죠. 오군영이 다 노론 벽파였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켜줄 부대가 필요했고 이 장룡령 진이라고 하는데 장룡령의 이제 그 본 기지죠. 이게 어디 있었냐면 수원에 있었어요. 질문. 왜 장룡령의 기지는 수원에 있을까? 정조하면 딱 생각나는 거. 그렇죠. 화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 거죠. 그다음에 초계 문신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초계 문신제라는 건 뭐냐면은 초계 문신제. 자, 37세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험을 쳐서 규장각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고 규장각에 들어가는 시험이 초계 문신제. 그럼 이거는 주로 누굴 양성하겠다는 거야? 이건 탕평파를 양성하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수령의 권한 강화. 이때 당시에 유양소가 엄청난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유양소를 약화시키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걸 왕권 강화라고 하는데 진사님들 잠깐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긴 하는데 지금 좀 할게요. 말 나왔으니까.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빈 여부에다 하나 적어보세요. 향전이라고 있는데 향전 이거 쓰고 바로 지울 거예요. 향전 향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구향 신향 이렇게 되는데 자 구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안이 대대로 양반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이 대대로 양반이어가지고 그 유양소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지방의 양반으로 있는 거지. 지방 양반. 그리고 이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한 데가 어디라 했어? 유양소라 했죠. 그래서 유양소의 대빵을 자수, 그다음 부대빵을 별감이라는 데 했죠. 좌수, 별감. 이런 데서 있었는데 이 유양소는 원래 그 수령을 보좌하고 이방들을 견제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원래 유양소 역할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수령은 와서 아무 힘이 없고 이방과 향리가 결탁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을 착취한다고. 그러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걷어지는 거예요. 왜? 이 지방 양반들하고 이방들이 다 가로채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돼요? 넘어갈까요? 자, 근데 새로운 양반이 등장한 거야. 새로운 양반이. 얘네들이 신양이라고 하는데 그럼 느낌상 새로운 양반들은 어떤 애들일까? 느낌상 새로운 양반들은 어떤 애들일까? 그렇죠. 양반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겠죠. 양반을 구매한 사람들이겠죠. 음. 그러니까 집안 족보를 보면은 얘는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양반 됐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의 목표는 어디로 얘네들의 이 신양들의 목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겠어? 유향소로 들어가는 거야. 유향소 진출을 목표로 삼겠지. 학벌 세탁이 아니고 신분 세탁이에요. 그 유양소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구양대 입장에서는 이 과거에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짓던 놈이 양반됐다고 들어오니까 이게 좋아 싫어? 싫겠지. 그래서 얘네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거를 향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향들은 누구랑 결탁하냐면 이방이랑 결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신양은 누구랑 결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을 산 사람에게 누가 있겠어? 서울, 서자, 농민 이런 사람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분제 붕괴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일단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경제에 보면 시내통공이라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진사님들? 진사님들 시내통공 찾으셨어요? 자, 이거 시내통공도 잘 이해해야 돼.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거부터 이해합시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웁니다. 자, 요거를 좀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진사님들 보세요.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금난정권. 자, 금난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난을 금하는 권한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일단 잘 봅시다. 유기전이라고 있어요. 유기전. 유기전이 뭐냐면은 그 한양 내에서 그 6개의 물건을 파는 곳이야. 근데 유기전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게 생활 필수품이야.
우리는 지금 생활 필수품이 뭐가 있어요? 치약, 칫솔, 뭐 휴지 이런 것들이 생활 필수품이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내가 방금 쉬는 시간에 쿠팡으로 뭘 주문을 했어. 우리 집에 생활 필수품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러한 생활 필수품이 있잖아요. 진사님들 생활 필수품. 그죠? 이 생활 필수품을 잘 들으세요. 이 생활 필수품을 누구든지 팔 수 있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정부가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정부가 유기전을 팔 수 있는 상인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자, 진화 진사님이 팔고 나리 진사님이 파는데 그다음에 이름도 한번 불러줘야지. 조윤주 진사님이 있다. 그러면 진화랑 나리 진사님은 이거를 팔 수 있는 거를 정부한테 받았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 권한을 받은 거야. 근데 갑자기 조윤주 진사님 몰래 팔고 있는 거야. 조윤주 진사님 몰래 팔고 있는 거야. 몰래 뭘 팔고 있다? 유기전을 팔고 있는 거야. 그럼 진화하고 나리 진사님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얘를 때려도 되는 거야. 그게 금난 정권이야. 나 외에 다른 걸 못 팔게 금한다 해서 금난 정권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자, 이게 생활 필수품이다. 생활 필수품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가 지정한 상인들만 팔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성윤이가 네, 나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서 몰래 팔면 국가한테 이 해모로 두드려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게.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 일단 먼저 가격부터 물어볼게. 가격. 그렇죠.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이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이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비쌀 건데 이 금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 그렇죠. 다 같이 비싸게 팔거나 돈을 모아갖고 뇌물을 바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해. 이거를 정조가 못하게 막은 거야. 누구나 다 유기전을 팔아라. 그게 신의 통공이야. 그러면 신의 통공과 같은 말은 뭐겠어? 금난 정권이 폐지됐다는 말과 같은 거겠지. 이해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의 통공하고 금난 정권 폐지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금난 정권이 폐지되고 신의 통공이라는 게 실시가 되고 누구나 유기전을 팔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두 가지.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 누구나 다 물건을 만들고 파니까 상공업이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의 통공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상공업의 발전 이렇게만 적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누나 봅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할게요. 자, 대전 통편 이것도 중요하다. 법전을 또 만들었다. 법전을 또 만들어요. 그다음에 요거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온다. 요새 이거 시험에 핫하다. 이동무의 무예도 보통지 이거 시험 많이 나온다.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나온다. 자 볼게요. 이게 이동무라는 사람이 이 권법에 대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 물어보는 게 시험이 안 나오고 정조가 왕을 했을 당시에 업적으로 옳은 것을 할 때 이게 보기로 많이 나와요. 아니면 이 책을 내놓고 이 책을 만들 당시에 관련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무예도 보통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균형법의 결작하고 이런 단어가 내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수원화성과 관련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정약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정약용 선생님이 남인인데 이때 당시에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만듭니다. 근데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만든 거는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 수도를 옮기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조선시대에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왕은 이제 광해군도 있었고 근데 광해군은 실패했고 이제 수원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수원 화성으로 옮기려 했던 이유는 한양에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약용이 이때 당시에 활약한 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이제 진사님도 재미난 얘기 해줄까? 수원 화성 요 안에 사람들이 산다 실제로. 진짜 여기 아파트는 없는데 요 안에 사람들이 살아.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가 해볼까? 왜 사람들이 여기서 살까? 여기서 주택 지어놓고 진짜 산다. 내가 어렸을 때 갔는데 진짜 뭐 애들이 뛰어다니고 논다. 왜 여기 사람들이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다 공터로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을 여기 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왜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왜 세계문화유산인지 지금 보면 이걸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진사님들? 거중기긴 한데 재료 돌인데 벽돌로 쌓아 만든 거예요, 성을. 밑에는 기본 돌이지만 위에는 벽돌로 쌓아서 만든 거거든. 그럼 벽돌로 쌓아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 대포를 쏴서 성벽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대포를 쏴가지고 성벽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성들은 대포를 쏘면 이게 뚫리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무너져. 근데 이 수원 화성은 만약 대포를 쏘잖아. 그럼 거기 구멍만 이렇게 뚫리는 거야. 거기만 뚫리고 무너지진 않는 거야. 이게 벽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구성이 엄청 튼튼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은 성이 조선에 하나밖에 없어. 하여튼 이래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인데 뭘 이용해서 만들었냐?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거중기. 요거. 이거 도르의 원리죠. 거중기. 그래서 진사님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정약용 선생님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건축 시기를 엄청나게 땡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을 만드는데 아마 조선시대였으면 10년이 걸렸을 거, 물론 다른 뭐 마찬가지겠지만 10년이 걸릴 건데 이걸 2년 만에 해내는데 어떻게 2년 만에 해냈을까? 나 이거 보고 자본주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자, 진쌤 질문. 이거 만드는데 수원 화성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가서 일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걸 뭐라고 해?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거. 노역이라 하면 안 되고 조선시대 때 노동력을 제공한다 해서 뭐라고 해요? 요역이라 한다 했죠. 요역. 그죠? 군역과 요역인데 요역이죠. 그럼 이거 사람들이 가서 일하면 힘들 거 아니야. 강제로 일하고 또 힘들지. 근데 정조는 어떻게 했냐? 야, 나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딱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까지만 일하고 일한 거에 대해서 노동력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 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거야. 역시 자본주의. 키왕짱 자본주의.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그 노동력 값을 제공했다는 게 수원 화성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돼서 이제 이 수원 화성을 만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게 바로 수원 화성 성역 의궤예요. 이게 그림이 그림. 의궤라는 게 그림이거든. 성을 만드는 모습을 이게 그림으로 만든 거. 그리고 수원 화성 복원할 때 이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화성 성역 의궤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이거 그림입니다. 그림. 자, 수원 화성 볼게요. 수원 화성. 정조는 화성의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러 가면서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소통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진사람들 이때 당시에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가면서 말 타고 가면은 하루 이틀이면 가는 길을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왜 일주일 넘게 걸리냐? 그 진사님들 오늘 그 뭐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청와대에다가 전화 그 뭐야 글 적는 거 그거 뭐라고요? 청와대 글 적는 거. 국민청원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정조가 가는 길에 백성들의 힘들고 노고함을 다 이렇게 들은 거지. 대단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엄마가 있었는데 정조한테는 해경궁 홍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강에서 배 건너기 어려우니까 정약용한테 부탁을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배 건너기가 힘든데 어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냐 이래갖고 이것도 중요해요. 배다리를 만들어요. 배다리. 배다리가 뭐냐면 남자 진사님 알걸? 요 밑에 지금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진사님들 여기. 바로 이 배를 깔아놓고 위에다가 상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배의 부력으로 다리를 만든 거지. 이거 정약용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칠 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이 다리를 만들 당시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응. 아, 나 방금 연락 왔네. 진사님들 오늘 19일이죠. 아, 네, 여러분한테 사과나 해야겠다. 내가 한국사 능력검 시험 접수하고 입금을 안 해가지고 취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추가 접수가 되네. 이거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3번. 장룡령을 세차하였다. 1번 누구예요? 그렇죠. 세종. 2번은 누구예요? 그렇죠. 공민왕. 4번은 누구예요? 그렇죠. 효종. 5번은 훈련도감. 훈련도감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제가 이 사람 꼭 외우라 했죠. 훈련도감 만든 사람. 이분 시험에 나온다고.
유성룡. 임진왜란 중에 만든 거라 했죠. 포수, 살수, 사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2번. 자, 지선 요거 좀 볼게요. 보면 홍문관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창덕궁 후원에 만든 거는 규장각이죠. 규장각. 그죠? 그래서 37세 되는 사람들하고 시험 쳤다. 이게 초계 문신제. 이거 정조에 대한 업종이니까 정조에 대한 거 고르시오. 정답은 2번.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복수해 볼게요. 홍문관을 처음 실시한 사람 누굴까? 성종. 그다음에 3번. 혈량과 과거 시험에 문제가 있다. 추천제로 가자. 혈량과는 추천제로 했죠. 이걸 실시한 사람은 조광조. 망권당은 여러분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고려 시대 고려 말에 저기 충렬왕인가 저기 충선왕인가 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거 했고 5번은 누구예요? 5번은 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고려 시대 최충. 근데 관악 진행을 위해서 이 최충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칠제 또 양형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솔직히 아까 이거 풀 때 25번이잖아. 그럼 25번이면 한 조선 후기쯤 되겠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주암루. 앞에 뭐 강 같은 게 있고 주암루 1층이 규장각이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네. 1번. 2번. 1번에 보면 과전을 지급했다고 나오니까 이건 고려 공량왕. 3번에 호패법을 처음 도입했다. 태종. 4번 황국 나왔으니까 숙종.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다. 사림을 등용했다. 이건 성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사님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50번 중에 24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직은 반은 조금 안 되게 왔지만 자, 그 다음에
천주교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거 자 천주교 봅시다. 잠깐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종교랑은 좀 종교학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진사님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잠깐 보면 천주교를 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천주교하고 그 정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빠른 시간에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이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은데 원래는 유대교에서 시작을 해요. 유대교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뭐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로마에서. 그게 바로 이제 카톨릭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 카톨릭인데 카톨릭 또는 가톨릭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톨릭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교황이 있죠. 교황.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명이 이 세 분이 G.O.D의 영역이고 이 G.O.D 영역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교황이 오셨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거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세 시대에 이 교황이 부패하면서 카톨릭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카톨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 개혁에서 탄생한 게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가 미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신의 영역.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수행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대표적으로 칼뱅, 루터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쉬워야 돼. 그래서 칼뱅하고 루터가 뭐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G.O.D와 교황과 인간이 있다면 기독교는 신과 인간만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한국 교회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랑 많이 좀 싸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말이 있으면 껌뻑 죽거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안 돼. 이게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카톨릭 중에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게 뭐냐? 카톨릭이 먼저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의 카톨릭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카톨릭이 처음 소개된 시기는 언제냐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임진왜란 때 몇몇 일본 군인들이 카톨릭을 믿어서 알려졌다는 설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이번에 배웠죠. 소현세자 그 북학론 이 소현세자를 통해서 이제 북학론 이 소현세자를 통해서 이제 카톨릭이 알려졌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책들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 카톨릭이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내가 카톨릭을 믿어야지 해가지고 카톨릭을 믿은 게 아니고 서양 학문 이게 중요해. 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를 가르친 서양사 교수님께서 종교는 불교인데 성경을 12독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인데 성경은 기독교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톨릭을 믿게 되는 경우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 평등. 첫 번째가 내세신앙. 죽으면 다음 생에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뭐 하나님 믿으면 다음 생에 천국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 평등. 인간 평등. 인간 평등을 주장한다는 건 결국 신분제를 부정하는 거겠지. 그지? 신분제를 부정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제사를 거부하는 거야. 근데 유교 국가에서 제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조선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서학 천주교 믿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꼬는 말로 천주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천주쟁이들을 비꼬는, 천주교를 비꼬는 말로 천주쟁이라고 했는데, 이 천주교를 많이 믿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남인, 서얼, 여자, 천민들이 이걸 많이 믿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조선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믿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가 된 게 이제 천주교야. 그럼 페이지 153쪽에 보면은 신의 박해라고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신사님들? 찾으셨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고 그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내고 신주를 불태우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신고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정조가 조사를 한 거야. 근데 정조가 이 두 사람만 사형시켰어요. 질문. 왜 이 두 사람만 사형시켰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사형 안 시키고, 왜 이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딱 이거 두 사람만 죽이고 안 죽였거든. 왜 안 죽였을까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정조의 위대함이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 종교라는 것은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그 세가 더 확장돼. 그래서 종교는 솔직한 말로 이 지도자를 건들면 안 돼. 솔직한 말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규장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정조가 아끼는 규장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탄압해서 죽이게 되면 규장각도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없애지 않았던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정조가 이 천주교를 나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조의 이러한 조선에 대한 개혁 정책, 그러니까 영조부터 정조까지 이어지는 이런 개혁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나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조가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순종이 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권력이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결국 조선의 개혁 정치는 여기에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이제 여기까지 수업 내용인데,